예, 뉴젠 솔루션의 김수규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에도 개인조정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여 올립니다. 업무에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조정 이렇게 들어갈 건데, 결산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놓치는 부분들 세 가지 정도 이제 참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조정 즉 부동산 임대와 사업소득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마감,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감, 그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제까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산인데, 결산은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적폐입력에서 수동결산합니다. 일반적폐입력에서 수동결산을 하는데, 12월 31일자로 차대 또는 결차 결대로 해서 수동결산을 하게 되죠. 물론 결차 결대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제 자동 지원표 붕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뭐 사용을 해도 무방을 할 것 같아요. 차대 결자 결대해서 이제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원가를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 노직에 들어넣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원가가 계산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확정됩니다. 당기순이익 확정 이후에 이제 법인과 달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처분이 있어서 이익 처분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손익대체를 처분계산서에서 이제 해줬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 돈이 회사 돈이고, 회사 돈이 사업주 돈이 되다 보니까 뭐 이익 대체랑 뭐 이익 처분이라는 게 없죠, 그죠? 이익 처분이라는 게 없어서 처분 계산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 대체를 이제 손익 계산서에서 하게 되는데,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고 둘 간의 차이를, 즉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그런 손익 대체를 손익계산서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주의하면 이제 결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순서를 이제 보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거 중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제 결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및 평가인데,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이것들이 지금 데이터를 받아보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기업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안 지켜지는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옛날에는 취득 부대병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규정은 그 취득 부대병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지 말고 수수료 비용, 즉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화하래요.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 자체가 1년 내 매각 예정인 자산인데, 굳이 자산화해서 처분 손실을 크게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취득 취득 시 취득 부대비용을 영업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여전히 지금도 이제 자산화가 이루어지니까 꼭 구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동결산에서 이제 다 차대하고 결차결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제 혼돈해서 쓰는데, 원래는 차대 이렇게 이제 쓰도록 돼 있지만 결차결대도 이제 사용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수동결산 항목 다 확정 지은 다음에 자동결산으로 가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하는데, 자동결산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법인과 거의 일치하고 잘 지켜지는데, 한 가지 이제 안 지켜지는 게 있어요. 페이지 45페이지 대손 충당매 설정 또는 환입에 대한 내용인데, 매출 채권 잔액의 대손 내상률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을 빼면 그게 이제 추가 설정액이 되는데, 이 추가 설정액이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즉 환입일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입을 이제 처리하는 회계 처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환입을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기업의 기준이 바꿔놨어요. 설정과 환입을 같은 맥락으로 봐라. 즉 영업활동으로 봐라 해서 설정도 대손상각비, 즉 판관비, 환입도 판관비 이렇게 처리하라는데, 이제 성격이 이제 하나는 설정이고 하나는 환입이라서 이제 처리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밑에 보시면 한입분에서 일반적표에서 수통결산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차변에 많이 설정된 대손충당금 없애고, 옛날에는 대변 대손충당금 환입해서 영업수익으로 플러스 금액으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판관비의 비용 계정 과목을 이름 바꿔서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하시고, 대변 하지 말고 차변 대손충당금 환입 해서 아까 만든 거 쓰신 다음에 금액을 마이너스로 해주시라는 거.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대손상각비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차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즉 대손상각비를 설정한 다음에 대손상각비에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뺀 다음에 순액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손상각과 대손충당금 환입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차변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 금액 마이너스 해서 차차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손충당금 환입의 처리입니다. 이 처리를 판관비에서 처리 안 하면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그런 지표의 악화를 처리하니까 반드시 판관비의 마이너스, 즉 부의 금액으로 표시해 달라는 거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 판관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자주 놓치는 사항 봤고, 다음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또 놓치기 쉬운 항목을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갔을 때 1월에서 12월 조회하고, 다음에 엔터 치면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얘에서 예를 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불러온다는 게 특징인데, 예를 했을 때 전표 입력해서 입력한 수동결산 항목과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한 결산 반영 금액을 동시에 불러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해 보겠습니다. 예하면 결산 전 반영 금액에 일반 전표에서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한 반영 금액에 입력한 저장된 데이터를 동시에 불러온다는 거죠. 여기서 아니오를 하면, 주의를 눌러볼까요? 아니오를 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한, 즉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만 결산 전 금액에 불러오고, 결산 반영 금액에 입력한 데이터는 다 삭제됐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결산자료 입력까지 다 전표 추가 입력해서 완성했는데 수동 결산 항목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여기서 예를 해서 두 번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결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 꼭 참조해 주시고, 이제 원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끝냈을 때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전표 추가가 여기서 있고 결산 분계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원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제조원가 명세서 가죠. 제조원가 명세서 가서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다 확인한 다음에, 확정한 다음에 제출용과 표준용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이제 제출용도 되고 세무신고도, 즉 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로 보내서 매출원가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을 확정합니다. 당기순이익을 확정한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이
이 당기순이익이 이제 확정이 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익 처분을 했어요. 이익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이제 배당도 하고 적립도 하고 그런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차표로 재무상태표로 보내는 과정까지 1년에 회계 처리를 다 하게 됐었는데 개인은 처분계산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손익대체를 하게 된다는 거. 손익대체는 수익과 비용을 다 0으로 만들고 둘 간의 차이를 이제 손익을 한 다음에 이 손익은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법인 같은 경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했지만 개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바로 자본금에 대체합니다. 자본금에 다시 손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지 않고 자본금에 바로 대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꼭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체하면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는데 한 가지 이제 또 놓치기 쉬운 게 이제 우리 그 기중 회계처리입니다. 기중에 어떤 회계처리를 이제 해 주셔야 되냐면 인출금 정리입니다. 인출금. 기중에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갖다 썼을 때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금으로 계산한 뒤에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했었어요. 그러나 개인은 회사 돈이 대표자 거라서 그렇게 뭐 가지금 처리한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할 이유가 없죠. 대신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중에 자본금 처리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하지 않고 발생 시 이제 차변 인출금으로 자본금의 평가 계정 또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 자본금을 결산 시점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대변에 있던 자본금을 차변으로 해서 상기시킨다는 거.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에서 인출금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결산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인과 차이가 분명하죠.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손익대체까지 끝내면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재무용으로 이제 제출용으로 조회하시면 결산은 끝나고 이렇게 결산이 끝나면 이제 그 개인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조정으로 한번 가서 한번 순서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개인 조정 가셔서 기초정보에서 회사의 기본사항을 입력한 다음에 표준형 재무제표 가서 아까 결산 때 생성시킨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조정해야 될 메뉴 손익계산서와 더불어서 확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의 기준과 즉 일반 기업의 기준과 소득세법의 차이도 같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가서 수익금액을 확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도 검토하고 다음에 과목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 그다음에 특별비용 조정을 어느 거 먼저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정한 다음에 확정된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취합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금액을 조정계산서에서 끌고 와서 소득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소득금액이 30인지 40인지 즉 부동산 임대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소득금액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끌고 가서 신고서에서 다 조정한 다음에 마감을 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 그러면 위에 조정계산서에 해당되는 거를 대신해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거를 작성하게 될 거라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간단히 보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먼저 회사 등록을 들어가서 기본 정보를 이제 체크해서 기본 정보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회사 등록 첫 번째 회계연도인데 회계연도
봅니다. 회계연도가 11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은 무조건 1년주의, 즉 0년 과세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중간법인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나 개인은 무조건 1년주의. 물론 사망하고 출국은 외회가 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인데, 대표자명은 한글로 반드시 풀어서 해주시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대표자 거주 구분 보겠습니다. 대표자 거주 구분은 이게 이제 외국인 내국인 개념이 아니라 거주자 피거주자 개념으로 해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외국인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에 1년 이상 생활하는 장소를 두고 거처를 두고 생활을 했다 그러면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이더라도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외국에 있는 자기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또는 특별공제를 다 내국인처럼 해서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으로 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이제 거주자로 보죠. 1년 이상 거소를 둘 직업을 가질 때도 똑같은 이치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주민번호인데, 대표자 주민번호, 이 주민번호로 이제 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민번호는 중요합니다. 주민번호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이제 잘못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복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합산과세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주민번호가 어떻게 구성이 또 어디에 사용됐는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산과세가 안 됩니다. 합산과세가 안 되면 세무서에서 공문 날라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주민번호에 대한 중복 여부 체크가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 0번 보면 0번은 부여오류인데, 부여오류는 당초에 잘못 부여돼서 주민번호가 틀리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자신고를 위해서 전자신고 때 체크하지 않기 위해서 0번 부여오류 체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상. 그 다음에 2번에서부터 6번은 이제 중복인데, 여기에 주민번호가 한번 사용되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중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민번호가 이제 체크되는데, 뭐 법인의 대표자로 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 그 회사 등록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경우니까 법인의 소득이 나의 소득에 합산 과세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과 나의 현 사업장의 소득이 합산 과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 거다 하고 8번 체크해 주셔야 된다. 저기 법인 소득이 나의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아도 지나가게 된다는 거. 법인의 근로소득만 나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만 나의 소득으로 이제 합산과세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정중단체의 대표자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 정중단체의 대표자의 소득이 나의 소득에 합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 합산이죠. 절대 부부 합산이나 세대별 합산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소인데, 사업장 주소는 뭐 부가세 때 이제 쓰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자택 주소가 신고를 할 때 사용되는 이제 주소인데, 소득세법은 주소지 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주소지에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신주소는 뭐 강제상이 될 때까지는 뭐 체크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괜히 틀리지 말고 그냥 구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공동사업장 여부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 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 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종합소득을 2배 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과세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업소득에서 이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나한테 합산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공동사업장에서 나한테 합산될 경우는 지분율을 허위로 했을 경우만 합산과세되고 그 외에는 이제 합산과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잘 12번, 14번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공동사업장 여부에서 1여 체크하시면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각 구성원별로 배분된 다음에 각 구성원이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부 체크하시면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신고서에 즉 조정계산서에 반영된 후에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 마감할 때 일치 여부를 조정계산서와 신고서 서로 크로스 체크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여 체크하시면 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금액 일치 여부를 체크하지 않죠. 그죠? 각 구성원이 받아서 자기가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조정계산서의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 공동사업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신고서에서와 이 사업장 등록 정확히 일치시켜서 체크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13번 소득급은 부동산 임대일 때 30번, 40번 사업소득일 때는 40번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된 소득자 주민번호는 공동사업을 할 때 그리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면서 형제자매 이내인 특수관계자가 사업을 구성하는데 지분율을 허위로 했을 때 그때는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봐서 주된 소득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된 소득자 주민번호를 정확히 이제 체크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된 소득자.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 보시는데 주업종 코드는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대 종목의 기준 경비율 코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사 등록을 받고 회사 등록 중요사항 받고 옆에 이제 추가사항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있죠. 그죠? 최근에 생긴 건데 개인정보 동의서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전자차 신고할 때 암호화 과정 거쳐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죠. 그런 취지와 맞물려서 개인의 정보 동의서도 꼭 받고 있으니까 체크를 이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받고 회사 등록을 받고 이제 표준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표준용 재무제표에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 재무제표에서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그죠? 법인 때 보였던 표준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안 보이고 대신 표준 합계산액지산표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서 표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표준 손익계산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처리합니다. 첫 번째, 조정해야 될 메뉴를 손익계산서를 같이 참조하면서 결정을 하고,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즉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소득세법의 차이를 여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기중에 결산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회계 처리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살펴서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매출액인데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액 금액이 있으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이 있으면 재고자산 조정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 쪽으로 오셔서 급여가 있는지 보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회계 처리했겠지만 대표자 급여를 혹시 급여로 처리했을 때 이 급여는 소득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또 회계 처리했으면 이것들을 여기 와서 부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단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는 지금 비용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그 외에 대표자 급여는 전체 필요경비 불산입 해주시라는 거. 두 번째 이제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도 대표자 퇴직급여가 있으면 부인해 주시라는 거. 잘 해결 처리했겠지만, 그 다음에 충당금 전입액이 있으면 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이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있으면 공가금 조정명세서, 즉 세금과 공가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해 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임차료, 보험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으면 성급비용 조정명세서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물론 감가상각 조정을 해 주셔야죠. 감가상각 조정에서 주의할 거는 양도자산에 대한 시부인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자산에 대해서 시부인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법인의 마음이었는데, 개인은 반드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양도자산 처분손익, 즉 유가증권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개인은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과세하기 때문에 다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여기 사업소득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하라, 그런 취지로 감가상각시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법인 때는 감가상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법인의 마음이라는 거.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증가시키고 누객을 증가시키고, 그런 다음에 처분 손실을 적게 하나, 아니면 감가상각을 아예 안 한 다음에 누객을 적게 시키고 적게 이제 만들고 처분 손실을 많이 만드나, 두 금액의 두 양자 간의 금액 차이는 없을 거다. 그래서 양도자산에 대한 시부인을 하든 안 하든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개인은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부인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반드시 기재하고 시부인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접대비 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기준과 차이를 이제 조정하겠는데, 고정자산 처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자산 처분 손실과 더불어서 회계 처리는 뭐 맞게 당연히 이제 했겠지만, 그 회계 처리한 게 세법과 차이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다 부인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금 수익이 있으면 이것도 이자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 손익계산서에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 불산입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라는 거. 물론 회계 처리는 잘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수익으로 잡는 건 당연하고, 지급했을 때 주의하죠. 판매장려금 지급, 이거를 우리는 기업의 기준과 세법이 달리 규정한 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업의 기준은 매출 한임 애누리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소득세법은 판매 촉진비로 이제 처리하니까 양자 간의 차이, 물론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건 같으니까 뭐 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어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에 혹시 보험 차익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뭐 괜찮은데, 공사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 인정 안 하니까 법인세법에서만 인정했으니까 국고보조금을 불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참고하시고, 이자 비용 보는데, 이자 비용은 채권자 불명 이자 또는 채권자 불명 이자 또는 건설자금 이자 등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다 인정하니까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보는데, 기부금은 둘 다 인정합니다. 즉 비용 처리도 인정하고 기부금 공제, 즉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소득공제 방법도 인정하니까 혹여 비용 처리 못한 분들은 소득공제로 떨어 먹어도 되겠다는 거죠. 5번 준비금 전입액입니다. 준비금 전입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 인력개발 준비금하고 문화사업 준비금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인정됐어요. 즉 이익처분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다음에 소득금액 좀 합계표해서 준비금에서 떨고 먹을 수 있었는데 개인은 처분계산서가 없으니까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없고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해서 비용 처리해야 떨고 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부채로 잡아줘야 돼요. 다음에 6번 기타입니다. 기타는 소득세 등이 있는지 보시고 있으면 부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에 유가증권 처분 손익이 있으면 그것도 부인해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그다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이런 것들은 과세 제외 항목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부인하시라는 거. 특정 주식은 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유가증권 처분 손익이 있으면 다 부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손익까지 이제 정확히 따라왔는지 확인하고 이제 조정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수익 금액 조정을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